안젤이 우글거리는 판도라의 상자에서 그리스인들은 다른 모든 악들을 쏟아놓고 난 후에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악인 희망을 쏟아냈다. 이보다 더 감동적인 상징을 나는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흔히들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희망은 체념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산다는 것은 스스로 체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알베르 까뮈의 산문집 결혼 여름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2017년 새해 첫 문장의 소리, 저는 DJ 김진여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오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오늘 작가의 방에는 장편소설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을 출간하신 조남주 소설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남주 소설가에 대해서 먼저 작가 소개 간단히 청취자분들께 드리고 인사 말씀 나눌게요. 조남주 소설가는 2011년 장편소설 귀를 기울이면으로 문학동네 소설상을 받으면서 문단에 데뷔하셨고요. 2016년에 장편소설 고만의치를 위하여로 황산벌 청년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세 번째 장편소설인 82년생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82년생 김지영 을 출간했고요. 최근 아주 바쁘게 문단에서 활동하고 있으신데 10년 동안 PD수첩, 불만제로와 같은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방송작가로도 활동하셨던 이력이 있네요. 네. 청취자분들께 새해 인사 겸 해서 오늘 새해 문장의 소리 첫 손님이신데 네. 인사 말씀 반갑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남주입니다. 네. 일단은 이력이 PD수첩 불만제로 이런 것들이 눈에 띄네요. 네네. 그 방송작가로 활동하셨다라는 것. 네.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작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네. 잠깐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들 오늘 쭉 이야기 나누면서 좀 풀어갔으면 하네요. 네. 장편소설을 계속 쓰셨네요. 네, 3권 다 장편소설이었어요. 뭔가 쓰시면서 계속 장편이다 보면 호흡이 네. 길어지다 보니 좀 힘들고 지치고 이런 부분은 없으셨어요? 그간? 그 장편이라서 힘들었다기보다는 그 첫 번째 책하고 그 두 번째 책 사이에 이제 텀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계속 이제 저는 계속 쓰고 있었고 그게 이제 출간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네. 그때 좀 마음이 약간 급하기도 했고 좀 불안하기도 했고 네. 많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의 반응이 뜨거워요. 저도 읽으면서 야 나는 7, 8년생 김지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20, 30대 여성 독자들이라면 이 책을 읽는 순간 모두 다 본인의 이야기다 혹은 본인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네. 어떤 가능태 같은 느낌으로 이 소설을 접하게 될 것 같은데 출간 이후 주위의 반응들 살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떠세요? 주로 이제 인터넷 리뷰 같은 걸로 어떻게 읽으셨는지는 이제 보게 되는데 많이 이제 공감하신다는 여성 독자로 추정되시는 분들 많이 계셨고 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리뷰 책에 대한 소감을 쓰면서 본인들이 여성으로서의 경험들을 좀 많이 같이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소연을 하고 싶은 거죠. 뭐. 그래서 저도 보면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여성의 삶이나 경험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제가 그 리뷰를 보면서 공감을 또 하게 되고 또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여성 정말 범인인 한 여성이 네. 주인공이다 보니 그리고 독자들도 여성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주제이다 보니까 남성 독자들의 반응이 어떤지 사실 좀 잘 모르겠거든요. 저희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 소설에 흠뻑 빠져드는데 주변에서 들으신 적은 없으세요? 저도 되게 그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읽으실지. 근데
어쨌든 그 리뷰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런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한 예만 들어주신다면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본인 아내도 뭐 집에서 가정주부인데 그 낮 시간 동안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몰랐었는데 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많은 고민이 있었겠구나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셨고 네, 저희 남편도 이걸 읽고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더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중간중간에 김지영 씨가 하듯 네. 본인의 삶에 대해서 남편분께 말씀하신 적은 없으세요? 부부 사이 일상의 대화라는 게 정말 딱 자리 잡고 내가 이런 고민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게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동안 쭉. 육아로 지친 부부들에게 네. 꼭 읽어야 할 필독서 같은. 아마 남편분들이 읽으시면 와이프를 어떤 방식으로 돕거나 이해할 수 있는지를 좀 팁을 좀 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제목이 어떻게 네. 보면 정말 김지영이라는 한 인물의 일대기가 네. 묶인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책의 구성도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네. 태어나서부터 10년 거의 뭐 초중고 이렇게 잘리고 네. 20대 잘리고 뭐 이런 방식으로 결혼 이후로. 네. 결혼 이후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던데 이렇게 네. 순차적으로 삶의 어떤 성장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네. 이 시간의 흐름과 소설의 흐름을 같이 놓게 된 이유 같은 것들이 좀 궁금하네요. 그런 구성을 하게 되신. 그러니까 그 한 인물의 삶을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 아니라 소설에도 큰 사건은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이 아니라 평범한 한국 여성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좀 일제기처럼 한번 쭉 훑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년이랑 뭐 재작년이랑 해서 그 여성 혐오적인 그런 콘텐츠들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저도 접하게 됐고 그런 걸 보면서 그러면 이게 한국 여성의 삶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모습이라고 기억하게 될 것 같은데 정말 그런가? 나도 대한민국에 사는 여성으로서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좀 평범한 여성의 대한민국 보편적인 여성의 삶을 좀 쭉 정리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인물을 잡아서 일대기 형태로 썼어요. 정말 읽다 보니까 정말 한 호흡에 후루룩 읽게 됐는데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어떤 보통 우리가 이야기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사건에 굉장히 집중돼서 그 사건으로 비롯된 어떤 감정이라든지 뭐 특별한 어떤 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일상 주변에 있을 법한 사람의 이야기가 쭉 기술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목표로 이 집필을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목적은 100% 이상 달성하신 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지영이라는 인물의 이름은 어디서 그러면 아이디어를 얻으신 거예요? 그 매년 출생 신고된 아이의 이름이 뭐가 제일 많은지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가장 많이 출생 신고된 여아 이름이 지영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아마도 김 씨가 제일 많으니까 김지영이 제일 많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와, 그것까지도 데이터에 근거한 장명이셨군요. 네. 주변에 정말 김지영이라는 분이 많으세요? 지금 이 주인공의 연령하고 거의 비슷하시니까. 네. 지영이라는 이름은 되게 많았고. 저는 은영이라는 이름이 정말 많았는데. 네. 은영, 지영. 그러니까 언니가 은영이더라고요. 네. 많이 있었어요. 저도 이 소설 속에 있는 지영처럼 남동생을 보기 위해 태어난 한 존재이거든요. 저는 실제로 그래요. 네. 저 밑에 남동생이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 그게 그 2000년대 혹은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존재들이라고 해야 될까? 삶이라든가. 뭐 하여튼 남녀를 불문하고 조금 세대의 특성이 좀 달라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요 세대 이런 여성에 좀 집중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최근에 학생들, 최근에 태어난 친구들에게 이런 식의 방식으로 그 삶을 들여다보는 거 조금 변화됐다고 보시지 않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80년대로 이제 설정을 했던 이유는 80년대에 그 여아만 선별해서 낙태하는 그게 가장 심했던 시기고 그래서 혹시 데이터를 논문을 살펴보시고 뭐 이런 것인가요? 네, 그 통계청에서 나오는 인구 동태 추이를 살펴봤더니 낙태가 그 당시에는 불법이지 않았어요? 합법이었나요?
그 의학적인 이유에 의한 낙태는 합법이었는데 네. 사실 그때 그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치던 있었죠.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이유를 따지지 않고 좀 다 공공연하게 눈 감아주던 추세고 그때 또 이제 의학기술 발전하면서 초음파로 미리 성별을 감별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여아면 많이 낙태하고 남아를 이제 태어나게 하는 그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덜 태어나고 남아선호 사상이 정말 눈에 드러났던 시대인데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라면서 계속 이제 그 남자와 여자가 제도적으로 그렇게 크게 차별받지는 않았잖아요. 80년대 네, 이후생들은. 네. 그러니까 제도적이라거나 그런 가시적인 차별은 없는데 문화 안에서 자연스럽게 차별받고 비하받는 그런 여성의 삶을 좀 그려볼 때 80년대생이 가장 적합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80년대생이 지금 딱 결혼을 하고 육아에 매진하고 있을 네, 30대 초반. 즈음이겠네요. 네. 아, 그런 철저한 연구와 데이터 분석으로 이루어진 이 소설 82년생 김지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김지영이라는 인물의 어떤 생물학적인 연대기 속에 소설 속에 계속해서 이 이야기 속에서 리서치나 뭐 통계 자료, 신문 기사, 사설 네. 이런 내용들이 중간중간 각주로 삽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소설과 뭐 어떤 다른 장르와 뭔가 교접된 느낌도 드는데 네. 이렇게 사실적인 자료, 어떤 특정한 사건들을 기술한 소설이라기보다는 정말 어떻게 네. 보면 그 시대 한 시대성 문화 같은 것들을 대변해주기 위해 보여주는 어떤 소설 같은 느낌이 네. 그 주석들로 인해서 들었는데 의도는 명백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거 보면서. 근데 그 주석으로 그런 내용들을 처리하실 때 뭐 고민한 지점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셨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소설을 쓰시면서. 네. 그러니까 이 데이터나 자료들이 중간에 들어갔으면 했었어요. 그 객관적인 내용들이. 그래서 이게 지어낸 얘기나 소설만인 게 아니라 진짜 현실이 이렇다. 그리고 이게 책으로 만약에 나왔을 때 그 보이는 문서 자료로 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2000년대에 살았던 여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이걸 데이터로 넣고 싶은데 이 얘기를 처음에는 스토리 안에 어떻게 좀 집어넣어 보려고 그래서 뭐 중간에 신문을 엄마가 보다가 얘기한 장면이 나와요. 그런 네. 것처럼 신문을 보면서 얘기를 한다거나 뭐 TV 뉴스에서 얘기하고 이제 나온다거나 뭐 벽보를 본다거나 그런 스토리를 집어넣어 보려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자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네, 그래서 그냥 차라리 전체를 보고서 형태로 하고 좀 건조하고 담담하게 써서 각수를 달면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전체를 그냥 좀 보고서 형태로 쓰는 방식으로 해서 각주를 넣어서 자료를 같이 첨부했어요. 보시는 분들이라면 뭔가 좀 더 새삼스럽게 정말 또 맞아 예전에 이랬지 이런 흥미나 재미를 주실 수도 있는 어떤 요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소설을 읽으면서 사실 저도 경험했거든요. 작년에 뭐 큰 사회적 이슈가 됐지만 뭐 성추행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희롱이라든지 사건들을 저도 경험해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던진 어떤 누군가의 그런 추행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것도 당해본 적이 네. 있고 저도 역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전 특별히 뭐 직장 생활을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상사로부터 받는 뭐 이런 그런 것들은 없었지만 소설 속에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실제로 직장 네. 생활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직접적으로 피부로 그런 어떤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에 노출되신 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부장님이 이제 자기 회식하고 나서 네. 계속 옆에 이제 앉혀놓길 원하다가 내 딸이 여기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데리러 가겠다라는 에피소드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팀에서 뭐 제 술자리가 있는데 팀 전체 인원 중에 여자가 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가고 싶지 않았는데 여자가 너밖에 없으니까 너는 참여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 가게 되고 가서 좀 다들 이제 거기 제일 직위 높으신 분한테 제가 좀 더 밝은 얼굴로 이렇게 대화도 자연스럽게 나누길 원하시고 계속 그러시다가 그 분위기를 가장 주도하셨던 분이 중간에 근데 우리 딸이 여기서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데리러 가야 돼라고 하고 나가시는데 그때 되게 많은 생각이 스쳤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흔히 뭐 성범죄자도 누군가의 뭐 아빠고 밖에서는 저래도 집에서는 딸바보고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내 눈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으니까 그 기억이 되게 오랫동안 각인이 됐었고 그 이중적인 모습
노력들을 계속 좋은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한테 다른, 저 남자한테 남자로서 다른 면이 있지 않을까? 어떤 성범죄자 그런 뉴스를 볼 때도 저 사람한테도 아내가 있고 뭐 아이가 있겠지 그 생각을 계속 하게 됐던 계기가 됐던 일인 것 같아요. 그 일이. 이렇게 미스였을 때 경험하신 일이에요? 아니요, 저 그때 이제 신혼 때 아이는 없을 때였는데 진짜요? 네, 그때 그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의 아내고 누군가의 딸이라는 걸 저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아, 참.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일정한 남성분들의 시각에서는 좀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뭐 저희가 계속 두 여성 DJ와 네. 작가가 만나서 여성의 문제, 여성을 바라보는 어떤 편견적인 뭐 관념적인 시선에 대해서만 막 얘기하고 있다면 또 이걸 네. 듣고 있는 남성 청취자분들이나 남성 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는 역차별을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럴 수도 있지 않냐라고 뭔가 진짜 말 그대로 억울해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염려 같은 거는 별로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해서 이 책 말고 이제 반대로 뭐 몇 년생 남성 누구 이런 책도 나와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제 뭐 쓰시거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어떤 의미에서건 계셨는데 그런 얘기가 필요한 시점이 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거는 누군가의 몫으로 제가 이제 주목하고 제가 세상 모든 일을 다 쓸 수는 없는 거니까 제가 주목하고 싶었던 일들은 그 여성의 이야기였고 여성의 이야기가 지금 더 많이 왜곡되어 있고 더 여성의 삶이 제대로 보여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목했던 이야기였고 네, 역차별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사실 그 여러 가지 뭐 통계 데이터나 여러 가지를 봐도 사실 아직 여성의 삶이 한국 사회에서 남성의 삶보다 더 질이 떨어지고 힘들고 뭐 대우를 더 받지 못하고 임금이 더 적고 그런 건 사실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맞추기 위해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아직은 역차별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뭔가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확고한 이 시대에 대한 확고한 진단이 있으신 작가님이시라 그런 부분에 대한 토론이 이 소설을 주제로 이루어진다면 또 재밌는 어떤 사회적 이슈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잠시 잠깐. 그 어머니 이야기도 재밌게 풀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여성의 대물림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성의 삶의 대물림 같은. 물론 조금 결은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들의 세대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을 가정의 영역에서 책임졌어야 하는데 이 소설 속에서도 어머니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실제 어머니하고 닮아 있나요? 딸이기 때문에 많이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부분은 비슷한데 저희 엄마는 이 책에 나온 어머니처럼 그렇게 그래서 내 삶을 더 개척해 보겠다거나 뭐 발언을 더 많이 해보겠다거나 그런 분은 아니셨어요. 굉장히 수능적이고 수긍하면서 사신 분이셨고 어쩌면 그 안타까움에 대한 생각들이 계속 남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작가님의 어머니를 보면서 작가님이 조금 안타까워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어렸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몰랐는데 나중에서야 이제 좀 어른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되게 답답하고 본인도 이제 남자 형제들에 비해서 배움의 기회가 더 적고 이랬던 거에 대해서 많이 답답하고 아쉽고 그러면서도 어찌하지를 못했던 상황이 있었겠구나라는 걸 나중에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읽다 보니까 어머니에 대한 고민, 지금 뭐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크게 내 삶을 지배했다면 사실 아이를 낳는 문제는 되게 고민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아이에 대해서 크게 완전히 필요 충분적 뭐 이런 조건이 아니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어떤 부분에서의 자신감이 있을 때 아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좀 변한 것 같은데 세대가 아이를 낳으셨잖아요. 어떤 느낌이신지 궁금해요. 네. 사실 이런 소설을 쓰시면서 아이를 낳았다라는 거, 그것도 궁금하네요, 정말. 사실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게 딸인가요, 참? 네, 딸이에요. 아, 네. 이거 82년생 김지영 나오면 다른. 네.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게 여성에게 특히나 이렇게
나이 들어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아이를 키우는 삶이 당연하지 않게 된 세대의 여성들에게 아이 낳아서 키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 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핏만 알았지 제대로 잘 몰랐던 것 같고 일단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게 그 보육이나 육아에 관련해서 사회적인 지지나 제도들이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이전에 그것까지 기간이 걸리니까 그 이전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 당사자인 여성들한테 많이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내가 모르고 이렇게 낳은 후에 그 다음에 고민을 시작하고 방황을 시작했던 저와 달리 미리 좀 준비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선택할 수 있게 제대로 된 정보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제대로 알게 되면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떨어지면 인과응보라고 생각해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문제를 점점 우리가 어디로 이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세우라고 화살을 돌려야지. 근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사실 많아요. 네. 저도 딸아이를 낳아서 이제 네. 막 열심히 쬐끄만 애기 키우고 있는데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네. 괴로우신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이 소설이 충격적인 이유는 글의 전반부에서부터도 네. 비롯되지만 주인공이 정신을 놓잖아요. 네네네. 예. 작품에서 네. 이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화자 역시 주인공의 목소리가 아니고 그 주인공을 네. 바라보는 네. 예, 정신과 의사의 목소리라는 거를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청취자분들께서도 김지영 씨의 이런 어떤 증상이 네. 이것도 데이터 속에서 흔하게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극단적인 모습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읽으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 김지영 씨의 증상들을 뭐라고 그럴까요? 설정하신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그 육아 우울증이나 산후 우울증의 증상을 보인다는 데이터는 없었고요. 이건 제가 이제 소설적인 그런 설정이었는데 여기서 보면 본인이 아닌 다른 여성의 목소리로 계속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친정엄마의 목소리로 또 선배의 목소리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성의 목소리라는 게 여성 개인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나의 목소리가 다른 또 다른 여성의 목소리이기도 하고 또 다른 여성의 목소리가 내 목소리이기도 한 그런 어떤 연대의 감정들이 여성들에게는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말해주는 누군가, 내 마음을 대신해주는 누군가 그런 생각에서 이제 다른 여성의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그런 설정을 하게 됐고요. 이거는 이제 정신과정의 어떤 데이터는 아니었고요. 네. 네. 아니 워낙 데이터에 의거해서 네. 이야기가 잘 풀려나간 소설이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청취자분들께서도 저희가 계속 김지영이라는 한 인물의 삶에 대해서 여성의 어떤 놓여진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소설의 한 대목을 네. 작가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고 이야기를 네. 더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자매의 방이 생겼다. 가장 큰 방은 부모님과 막내 동생이 썼고 그 다음으로 큰 방은 김지영 씨와 언니가 썼고 가장 작은 방은 할머니 방이 되었다. 아버지와 할머니는 전처럼 자매와 할머니가 한 방을 쓰고 남자애가 따로 방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어머니는 확고했다. 연세도 많으신 할머니를 언제까지 손녀들과 같은 방을 쓰시게 할 거냐며 혼자 편하게 라디오도 듣고 불경도 들으면서 낮잠 주무실 수 있게 방을 따로 내드려야 한다고 했다. 어머니는 자매의 방을 꾸며주려고 아버지 몰래 돈을 따로 모아두었다고 했다. 새 책상 2세트를 사서 해가 잘 드는 창가에 나란히 놓았고 옆 벽면에 새 옷장과 책장을 놓았고 1인용 요, 이불, 베개 세트를 하나씩 새로 사주었다. 그리고 맞은편 벽에는 커다란 세계 지도를 붙였다. 여기 서울 좀 봐. 그냥 점이야 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점 안에서 복작복작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다. 다 가보진 못하더라도 알고는 살라고. 세상이 이렇게나 넓다. 네. 아주 짧고 네. 힘있게 읽어주셨는데요. 그 소설의 많은 대목들 중에서 이 네. 대목을 굳이 청취자분들께 읽어주신 이유를 여쭤보겠습니다. 이 대목은 이제 이사를 하면서 엄마가 자매들한테 따로 방을 꼭 마련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마련해주고 또 방을 이제 꾸며주면서 나온 얘긴데요. 이제 이 김지영이라는 인물한테도 되게 주인공이고 애정이 있지만 저는 이 엄마 오미숙이라는 인물에 되게 애정이 많고 제가 딸이 있어서 그런지 감정이입이 되는 순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엄마가 딸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좀 읽고 싶었어요. 그 자라면서 네. 그 조남주 작가님은
본인의 방이 있으셨어요? 저도 언니가 있어가지고요. 같이 쓰셨어요? 네, 언니랑 계속 방을 같이 썼어요. 저도 저만의 방이 없었어요. 성장기. 네. 네. 그래서 내 방에 대한, 네, 네. 내 공간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욕망이 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형제들이 좀 또 여럿이다 보면 네. 자기만의 예전에. 공간을 갖고 있기가 쉽지가 않겠죠. 전작들인 장편소설들 네. 또 역시 이렇게 평범한 인물들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서 글을 집필하셨는데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교양 프로그램에서 네. 어떤 작가로 활동하신 경력 뭐 이런 것들 활동한 내용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소설의 포커스를 맞추는데 소설의 어떤 주제나 뭐 문제의식이나 어떤 구성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짜내는데 뭐 만들어내는데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좀 별개의 작업인 것 같으신가요? 처음에 이제 방송 일을 그만두고 소설을 혼자 쓰기 시작할 때는 전혀 다른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지나면서 어쨌든 제가 가장 젊고 열심히 굉장히 바쁘게 일했던 시기에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뛰어다녔던 시기에 했던 생각들, 그때 경험들이 결국엔 제 가치관이나 관심사를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에서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내용 자체가 네네. PD 수첩과 물론제로가 이 사회 이면에 숨겨져 있는 여러 문제적인 상황들을 짚어내고 추적하는 네. 일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취재도 사실 네, 굉장히 네. 많이 그런 부분에서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발 프로그램도 그렇게 좀 했었고, 어쨌든 저는 계속 교양국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교양 프로그램이라는 게 연예인이 나오거나 어떤 그쵸. 캐릭터화된 전문 방송인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을 항상 찾아다니는데, 그렇다고 너무 평범한 일반인은 사실 또 방송 주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사연이 있거나 시의적이거나, 그러니까 그쪽으로 제 관심사의 그런 뭐 영역이나 스펙트럼이 딱 그쪽에 좀 맞춰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쓰시는 데 있어서 아마 되게 무궁무진한 주제나 소재들을 내장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사실 1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작가로 활동하신 기간하고도 견주어 보면 훨씬 더 아직은 많은 그쵸. 시간을 그쪽에 기대가 되네요. 앞으로는 어떤 방식의 고발과 이런 것들이 조남주님의 작가의 글에서 나오게 될지. 그 작가의 말에도 보면 김지영 씨가 어디선가 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문장으로 작가의 말을 채우셨는데 요즘에 뭐 정말 화두죠. 여혐 문화도 팽배해 있고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다시 좀 화두가 되고 있는데 해설도 여성학자가 쓰셨잖아요. 요청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기 그 민음사 박혜진 편집자님께서 이 책은 해설이 붙었으면 좋겠다, 이 소설은. 그리고 소설로서 문학평론 쪽보다는 이제 여성주의 시점에서 해설해 주실 분을 찾아서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찾아서 이제 여기 같이 실어주셨어요. 네. 그만큼 이 소설이 갖고 있는 문제성이라는 게 그런 맥락, 그런 어떤 이 소설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학자의 해설이라는 것 자체도. 작가님이 바라는 김지영들의 삶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 사실 소설 속에서도 증상들이 호전이 되고는 있지만 김지영 씨의 증상들이 호전은 되고 있지만 완치가 될지도 모르겠는 일이고 사실 김지영 씨는 그냥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여성의 삶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작가님에게 여쭤보는 걸 수도 있겠는데 김지영 씨를 통해서 뭔가 김지영 씨의 삶을 우리가 조금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할 수 있는 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여쭤보고 싶네요. 어떠신지.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답은 사실 저는 잘은 모르겠고 제가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그 여성주의 이슈라는 게 원래 사회 이슈들이 다 나부터 내 주변부터 바꿔가면서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내 주변의 사람이 내 주변의 내 남편, 시댁, 직장 동료가
뭐 본의 아니게 나를 착취하는 구조 속에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 주변부터 바꾸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밖에 나와서는 별 얘기를 다 하면서 정작 남편한테는 솔직히 내 말을 다 직선적으로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래서 멀리서부터 시작하자라는 생각을 해요. 멀리서 내가 얘기하는 누군가가 또 가까이 있는 누군가의 남편일 거고 직장 동료일 테니까 누구나 다 멀리 있는 사람한테부터 시작하면 그게 나한테 남편의 귀에 돌아올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네. 그런 전략으로 맞아요. 아마 결혼을 하신 정말 평범한 주부 여성들이라면 특히 직장을 갖고 있다가 육아로 인해서 퇴직을 하고 그로 인해서 오는 여러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시면서 이 작가님 그리고 문장의 소리 DJ 김준영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아마 조금 더 잘 절실하게 전달해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영들이라는 캐릭터 앞으로 다른 소설에서도 이런 이와 비슷한 캐릭터를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 다른 나의 연령대 여성의 얘기를 좀 써보고 싶어서 이 책이 나오기 전, 출간되기 전에 그 중학생, 여중생 얘기들을 좀 자료조사해서 쓰기 시작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 쓰던 얘기들은 다 약간 스톱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좀 고민이 다시 시작되고 있어요. 어떤 얘기들을 내가 쓸 수 있을까? 내가 썼을 때 효과적이고 나만 쓸 수 있는 얘기가 어떤 얘기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다시 하고 있어요. 지금. 이직을 한다고 했을 때 남편분과 이미 만나서 결혼을 하신 상태인가요? 소설 쓸 때요? 네, 소설은 아이 낳고 나서 쓰기 시작했어요. 아기 정말 갓난 아기일 때.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결심이고 되게 대단한 변신인데 자기 인생에서 그런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계기 같은 게 있는지. 왜냐하면 사실 직장 생활을 굉장히 힘들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활을 못 벗어나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과감히 어떤 결단을 내려서 내 삶을 다른 방향으로 좀 비튼 셈이신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용기라고나 할까 선택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선택하고 제가 방향을 틀었다기보다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운명적으로 아이를 낳고 아이를 봐주실 분이 없는 상황에서 방송 일은 어쨌든 그때는 계속 나가야 됐고 사무실에 나가야 됐고 밤을 새는 일도 많았고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근데 그 일을 따로 같이 살면서 봐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방송 일을 그만두게 되리라고 생각지 않았었는데 본의 아니게 아이를 키워야 되면서 그만두게 됐고 그만두면서 뭔가 계속 쓰고 싶었고 근데 소설을 쓰고 싶다는 생각은 예전부터 있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막 언제부터 써야지 그런 생각이 없다가 어쩌면 되게 일을 하지 못하고 내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되게 답답해서 뭔가를 계속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썼고 운이 좋게 이제 책으로 출간이 되면서 그 이후에 더 관심도 생기고 이 일을 더 계속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도 그때 더 생겼던 것 같고요. 실제로 작품 집필 활동하시는 거 육아하시면서 좀 시간적으로 체력적으로 한계가 느껴지시는 거 많지 않을까요? 많죠. 지금은 사실 아이가 많이 커서 학교도 다니고 그렇긴 하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좀 길게 연속된 시간이 나한테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 갔다 오는 그 몇 시간, 어디 갔다 오는 몇 시간 이렇게 시간이 짧으니까 좀 연속된 시간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은 좀 들더라고요. 2017년 첫 소설로 소개해드리는 문장의 소리에서 82년생 김지영은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 천착하고 그 안에서 어떤 벌어지는 문제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작가님 2017년 어떤 계획으로 출발하셨는지 여쭙고 싶네요. 작년에 이 책이랑 이제 책이 2권이 나오고 사실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그때 올해까지만 써보고 더 이상 이제 출간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만 써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재작년이었어요. 그래서 재작년까지 썼던 게 운 좋게 작년에 2권이 나왔고 그래서 지금은
다시 말하자면 목표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계속 잘 써봐야지 이게 정말 다시 목표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새해의 네. 목소리가 되게 활기차고 계획이 짱짱하십니다요.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께 네.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면서 오늘 82년생 김지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네, 첫 방송이라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진부하지만 지금 복잡한 일들이 되게 많은데 올바른 방향으로 빨리 다 정리되고 모두 다 좀 덜 걱정하고 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빨리 감사합니다. 평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말씀대로.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이야기와 멜로디를 싣고 오네요. 오늘도 2017년 새해 오늘도 그 멜로디를 좀 찾아 들어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2017년 새해가 밝았네요.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아름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왜 언제부터 제가 안 쓰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제도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다 만나는 친구들이마다 새해 처음 보는 거니까요. 다 인사를 건네잖아요. 어제 한 친구가 누나도 새해 복 많이 받아요 했는데 복은 뭔 복 이랬거든요. 왜 살면서 복 받는 거 좋은 건데 복이라는 게 과연 뭘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복이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항상 우리에게는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 있다는 것이 그냥 복된 일 아닌가 싶기도 해서 복을 뭐 새해 더 받자 이런 말을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해야 되겠다.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 참 좋은 말이군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다정하게 반갑게 인사를 나누셨나요? 새해와?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저는 뭐 지난해 마지막 날부터 마지막 며칠부터는 이제 한 해를 정리를 해야 되니까 지난 일기장을 한번 이제 다시 쭉 읽어보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구나 뭐 이런 것들 정리하고 또 옮겨 적을 것들 있잖아요. 뭐 어떤 뭐 페이지에 아이디와 패스워드 같은 거 비밀번호 이런 거 이제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나이가 한 살씩 되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비밀번호도 자꾸 변경하라고 해서 이것저것 막 계속 여러 번 변경하다 보니까 기억을 못하는 상황 발생해서 그런 거 다 또 옮겨 적고 또 2016년 지나간 해지만 그 해 새해에 적었던 무언가 계획들, 다짐들 이런 거 고스란히 옮겨 적었습니다.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슬프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것을 고스란히 다시 2017년의 일기장에 옮겨 적어야 하는 일이 발생했는지 반성도 좀 하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매해 이러겠구나 싶은 마음도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요, 2017년 아직은 낯설잖아요. 아직 1월 얼마 지나지 않았고 만난 게 지금 얼마 안 된 거죠. 2017. 그래서요, 오늘은 어제의 단어는 2017이 되겠습니다. 2017 계속 발음하고 소리내서 기억해야 되는 숫자. 날짜 적을 때 아마 한동안 계속 2016으로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2017년 1월 며칠 이거 익숙해지도록 오늘 많이 불러보려고 합니다. 2017 안녕이라고. 정윤연이고요. 닭의 해. 닭인데 참 닭도 닭의 해인데 우리 지금 AI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여러모로 17년 또 시국
또한 아주 큰 문제들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무언가 밝고 희망차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2017년 맞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2017이라고요. 인터넷에 한번 쳐봤더니요. 닭띠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거 나와 있고 2017년 공휴일이 아주 나와 있는데요. 역시 공휴일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 나는 이렇게 공휴일이 제일 먼저 이렇게 떡하니 나와 있을 줄 몰랐거든요. 저처럼 자유업종에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매일매일이 공휴일 같고 아니면 매일매일이 막 일하는 날 같고 이렇기 때문에 공휴일에 뭐 특별히 연연하지 않는데 공휴일이 중요한가 봐요. 제일 먼저 떡하니 나와 있습니다. 총 68일? 네, 2017년 공휴일 68일 많은 건가요? 공휴일은 똑같겠다. 그쵸? 68일. 그리고 2017년 달라지는 제도도 나와 있네요.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16년에 최저임금을 받더니 6,030원이었는데요. 400 얼마 오른 거네요. 2018년을 또 기대해 봐야 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또 2016년과 다르게 바뀌는 것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사실 살면서 저는 이런 거 한 번도 체크해 본 적 없는데 이런 것도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알면서 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2017년 어제의 단어에서요. 오늘 들려드리고 싶은 멜로디는요. 며칠 전에 우연히 카페에 앉아있는데 흘러나온 노래입니다. 노래를 듣고서 지금 시작하는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온전히. 그래서요. 이 노래 함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아립이라는 싱어송라이터 이아립의 We Are the Universe라는 곡인데요. 뭐 새해에도 변한 게 없이요. 음악을 다 같이 듣지 못하고 아주 짤막하게만 들려드리는 이거 참 언제쯤 이 부분은 또 우리는 변할 수 있는지 그 아쉬운 상황 그대로 갑니다. 잠깐 들어볼게요.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의 우주예요. You believe or not, we are the universe. 우주의 창조자는 바로 당신이에요. 방금 부분 우주의 창조자는 바로 당신이에요. 지금 이런 우리의 새해 시작하는 날들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 그리고 위로 잘 가라 당신이 주인이에요 라는 이야기 이 곡에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지금 바로 한번 틀어보시면 좋겠어요. 쭉 틀어두시고 방송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의 우주예요. 우주의 창조자는 바로 당신이에요. You believe or not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말. 거울 속에 날 항상 믿어요. 내가 꿈꾸는 그대로 내가 바라는 그대로 우주를 만들어 간다면 당신은 그곳에서 무엇을 시작할 건가요? 네가 믿지 않아도 너는 만들고 있어. 당신의 우주, 당신의 세계 라는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쵸? 다 함께 흘러가지만 일단 모든 우주 나의 우주인 거죠. 내가 살아가는 우주. 그래서요. 네, 우리가 각자가 만들어 간다. 그러니까 2017년 내 나의 우주도 잘 만들어 가자. 이런 따뜻함을 저는 이 노래 속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노래는 2007년 두 번째 병풍이라는 두 번째 병풍, 제목은 누군가 피워놓은 모닥불이라는 앨범에 수록된 곡이에요. 지금 2017년, 오늘 2017년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7년이니까 10년 전인 거죠. 사실 뭐 어떤 앨범이 2000 몇 년, 뭐 1900 몇 년에 발표되었다 이런 거 소개해 드릴 때마다 사실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렇게 2017이라는 단어를 놓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의미가 있네요. 2007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어떤 가수는 하고 있었군요. 두 번째 병풍이란 게 뭔고 하니 12폭 병풍이라는 이걸 프로젝트라고 해야 될지 레코드라고 해야 될지 이 아립 씨가 딘니니의 공간에 아름다운 뒷배경이 되고 싶다라는 의미로 12폭 병풍을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계신데 그중에 세 번째 병풍까지 발표된 거 알고 있고요. 방금 노래는 두 번째 병풍에 수록돼 있었습니다. 201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서 어떤 의미 있으신가요? 저는 2014년, 2015, 2016, 2017 그렇게 큰 의미 이제 그 숫자에 없는 것 같아요. 살면서 하루하루 그냥 순간순간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어서 그런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사실 2014년부터 일들이 많았죠. 2014년에 아주 큰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15년 기억하면 아주 굵직하고 큰 무언가 위험하거나 뭐 행복한 사건이 있었다면 그게 기억이 났을 테지만 그것보다는 안 좋은 큰 사건만 기억이 나는 걸 보면 좀 슬픈 일이긴 하네요. 2015년 작년에도 어마어마한 나라의 일들 아직 해결되지 않은 2017년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일들 있었고 15년에 여러 가지 질병들도 있었고 그랬었어요. 그쵸? 2017은 과연 어떤 걸로 기억이 될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좋은 일이 일어나서 나쁜 일들보다 좋은 일이 먼저 기억되는 해가 되면 좋겠는데 이렇게 숫자 2017년 해를 말하다 보니까요. 소설이 떠올랐습니다. 1984라는 소설 아시죠? 조지 오웰의 대표작 동물농장과 함께 대표작으로 꼽히는 소설인데 1984는 어떤 의미일까라고 봤을 때 조지 오웰이 이 작품은 1948년에 발표를 했지만 이 책의 내용에 가상의 미래, 그러니까 1984년 가상의 미래가 배경이 되고 있어서요. 딱 1984년이라기보다는 먼 닥쳐올 앞으로의 시간들이었던 거죠. 그때 이제 전체주의 지배 시스템에 휘달리고 있는 모든 인간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인간성을 지키려는 한 사람 이야기 담겨 있는 이 책을 올해 2017년에 한번 다시 읽어봐도 1984라는 책이 그리고 그 글이 가진 의미가 더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 2017 이야기 중에 제가 또 두 번째로 들려드리고 싶은 곡은요. 1973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1973, 1973년인데 년이 빠진 거겠죠? 제임스 블런트라는 영국 싱어송라이터가 부른 노래입니다. 이 노래도 보니까요. 2007년에 발표됐어요. 아까 We Are the Universe도 2007년 같은 해에 만들어진 노래 오늘 소개시켜드리네요. All the Lost Souls라는 앨범, 두 번째 앨범이에요. 두 번째 앨범에 수록돼 있는 이 곡이 타이틀곡입니다. 1973, 이 곡 잠깐 들어볼게요. 네, 방금 들으셨나요? 1973? 네, 이 노래, 자, 이제 We Are the Universe, 이제 곡이 살짝 끝났죠? 이 노래를 바로 트시면 되겠습니다. 1973, 제임스 블런트는 1974년생이래요. 1974년생인데, 1973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런 가사 담고 있어요. 시모나, 누군가의 이름입니다. 시모나,
나이 들어가고 있는 당신의 피부 위에 당신이 지나온 세월이 새겨져 있군요. 시모나, 그토록 강렬했던 것도 이젠 다 지난 일이고 추억이란 걸 나도 알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난 매주 토요일이면 당신에게 전화해서 그 다음날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밖에서 당신과 시간을 보냈죠. 그때 우린 노래하곤 했죠. 여기 우리가 또 시작이라는 노래. 시간은 흘러가도 난 언제나 1973년의 그곳, 그 클럽에서 당신과 함께 있을 거예요. 여기 우리가 또 시작이야 하는 바로 그 노래를 부르면서요. 시모나, 이젠 끝난 것 같아요. 내 기억은 자꾸만 그 노래만을, 똑같은 우리의 그 노래만 틀어대는군요. 이런 가사 담고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도 난 언제나 1973년의 그곳, 그 클럽에서 당신과 함께 있을 거예요. 라는, 상상한 거겠죠? 1974년생인 제임스 블런트가, 이 73년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소설 1984의 이야기처럼, 어떤 흘러간, 지나간 어떤 순간을 대표하는 하나의 단어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1973년에 그곳에 있었던 그 순간의 우리들, 흘러간 시간들, 지나온 세월들, 이런 것들이요. 오늘 2017 이야기하면서 2017은 아직 흘러가지 않았고 이제 흘러가고 있는 중인 거죠. 이야기하면서요. 읽어드리고 싶은 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1년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2013년, 아주 최근이네요. 2013년 문학동네 시인선에 발표한 오은 시인의 시집 우리는 분위기를 사랑해 라는 시집에 들어있는 시입니다. 이 시 굉장히 긴데요. 다 읽으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긴데 다 나의 1월, 나의 2월, 나의 3월 같은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년 오은 1월엔 뭐든지 잘 될 것만 같습니다. 총체적 난국은 어제까지였습니다. 지난달의 주정은 모두 기화되었습니다. 2월엔 여태 출발하지 못한 이유를 추위 탓으로 돌립니다. 어느 날엔 문득 초콜릿이 먹고 싶었습니다. 3월엔 괜히 가방이 사고 싶습니다. 내 이름이 적힌 물건을 늘리고 싶습니다. 벚꽃이 되어 내 이름을 날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엔 문득 사탕이 사고 싶었습니다. 4월은 생각보다 잔인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한참 전에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5월엔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옵니다. 근로자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니고 어버이도 아니고 스승도 아닌데다 성년을 맞이하지도 않은 나는 과연 누구입니까? 나는 나의 어떤 면을 축하해 줄 수 있습니까? 6월은 원래부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꿈꾸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7월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가봅니다. 그간 못 쓴 사족이 찬물에 융해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때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8월은 무던히도 무덥습니다. 온갖 몹쓸 감정들이 땀으로 액화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살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9월엔 마음을 다잡아보려 하지만 다잡아도 마음만은 못 잡겠더군요. 10월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책은 읽지 않고 있습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사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밤만 되면 꾸역꾸역 치밀어 오릅니다. 어제의 밥이 그제의 욕심이 그제의 생각이라는 것이. 12월엔 한숨만 푹푹 내쉽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추위가 매섭습니다. 세력이 떨어졌습니다. 몰라보게. 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잔고가 바닥났습니다. 지난 1월의 결심이 까마득합니다. 다가올 새 1월은 아마 더 까말 겁니다. 다시 1월. 올해는 뭐든지 잘 될 것만 같습니다. 1년만큼 더 늙은 내가 또 한 번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월에 있을 5번의 일요일을 생각하면 각하는 행복합니다. 나는 감히 작년을 승화시켰습니다. 네, 이런 시였습니다. 왜 이 시인의 이 1월부터 12월까지 이 1년,
일하는 시간이 나의 1년인 것만 같을까요? 완전히 나의 1년 같은데요. 나의 말 같은데요. 우리 모두 참 비슷하게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 시를 읽으면서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나요? 들으시니까 완전히 내 이야기인데 쉽지 않으신가요? 여기 이 시에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1월, 올해는 뭐든지 잘 될 것만 같습니다. 1월인데 잘 될 것 같은 기분 어떻게 드시는지, 또 한 번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또 한 번 거창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나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하지 못했던, 작년에 하고자 했던 모든 계획들을 그냥 고스란히 옮겨왔죠. 거창한 계획이었나 봅니다. 매해 그냥 똑같이 계속 옮겨오는 걸 보면. 그랬습니다. 이런 시, 내년이 모여서 1년이 모여서 매년이 되는 것 같다고 이 시인이 이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놓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2017이라는 숫자, 2016, 2025 이런 숫자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아질지도 몰라요. 1989년, 2003년 기억나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난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아니면 2034년, 2063년이 그려지세요? 어떤 모습으로 난 살고 있을지, 살아가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미래, 그리고 이미 흘러가 버린 과거 중에 지금 2017만큼은 한 번뿐인 지금 순간입니다. 오늘 2017 계속 많이 발음해 보았는데요. 네, 2017년과 사이좋게 쭉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들, 좋은 생각들 많이 하시기 바라고, 또 새롭게 또 함께 계속 방송될 문장의 소리 2017년도 사랑해 주시고, 네, 그러면 2017년 동안 좋은 단어, 좋은 멜로디 많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양양이었습니다. 신년을 맞이해 문장의 소리 연출진도 약간 바뀌었습니다. 정지양 소설가님의 바통을 이어서 차현지 소설가가 구성을 맡게 되었고요. 올해에는 더욱더 다양한 방식으로 청취자분들과 소통하고자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한 해도 열심히 문장의 소리 달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였습니다. 감사합니다.